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담당 업종으로는 인터넷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 기업부수 팀장 업무를 맡고 있는 성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섹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수익 추정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할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코너로 나눠서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용, 이 세 가지 코너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대평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평균에 적합한지 아니면 평균적인 어떤 수준보다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지 상대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적정 주가를 찾아보는 방법을 상대평가라고 하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상대평가에서 이제 주요 지표로는 상대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로는 크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그 손익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자산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뭐 손익가치를 하기도 그렇고 자산가치를 하기도 그렇고 저는 기타라고 분류할게요. 이렇게 나눠봤을 때 상대평가 지표 중에서 손익가치 밸류에이션에서의 대표적인 지표가 여러분 잘 아는 이 PER, PER죠, PER, Price Earning Ratio. 그리고 흔히들 또 많이 쓰는 게 EBITDA, EV/EBITDA. 가장 대표적인 그 상대평가, 손익가치 상대평가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치 그 상대평가 지표로서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BR이겠죠. 그렇죠? 기타는 사실 뭐 손익가치를 하기도 그렇고 자산가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그 매출의 어떤 성장성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가 있잖아요. 나름 잠재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그 매출의 어떤 성장성과 매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PSR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현금 흐름을 가지고 평가하는 뭐 PCR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이 PER는 프라이스 어닝 주가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이 되겠고요. EBITDA는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대평가 지표는 좀 더 이따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지표가 이렇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자, 이 상대평가에서 서로 비교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순 비교가 아니라 어떤 펀더멘탈 지표라든지 예를 들어 성장성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성장성에는 주로 이제 매출 성장성이 되겠고요. 수익성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업이익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무형자산 투자가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에비타 마진도 중요한 어떤 수익성 지표가 될 것이고 또 뭐 ROE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성장성, 수익성, 자산 건전성 등의 펀더멘탈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상황 등을 비교해서 내 업체가 밸류에이션 하고자 하는 해당 업체가 그 어떤 상대평가의 비교가 되는 그 비교 대상 군 중에서 이러한 펀더멘탈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평균 대비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평균 정도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펀더멘탈 지표가 평균 대비 조금 열이다 부족하다 그러면 평균 대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보면 이게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 업종이 있어요. A 업종이 있는데 뭐 국내에 한 몇 개 업체, 그 다음에 미국 등 글로벌 피어들 한 몇 개 업체 해가지고 일단 비교 대상군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 업체가 지금 퍼가 그죠? 예를 들어서 기준연도가 되는 올해가 이제 지금은 2019년이 거의 끝났으니까 2020년 기준, 2020년 예상 EPS 대비 퍼가 만약에 25배 정도가 현재 주가가 적용받고 있다 칩시다. 근데 글로벌 피어, 해당 업종군의 글로벌 피어 한 몇 개 정도로 평균을 냈더니 한 30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펀더멘탈 지표의 상대적 우위를 비교해잡고 물리적으로 그냥 이 업체는
현재 퍼가 25배로서 글로벌 피어 평균 30배 대비 저평가이다.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25배로서 평균 30배 대비 저평가 좀 낮으니까 저평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 수익성, 자산 건전성 등의 어떤 펀더멘탈 지표 자체가 글로벌 피어 평균 펀더멘탈 지표 대비 예를 들어 한 20, 30% 정도 열이다. 성장성도 떨어지고 뭐 올해 내년 후내년 한 3개년 정도 성장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뭐 ROE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 업체는 글로벌 피어 평균 대비 당연히 퍼 자체가 디스카운트 되어야 되고 적정하게 디스카운트 된 값이 오히려 적정 값이라는 거죠. 가령 한 25배 정도가 30배 대비 한 25배 정도로서 그죠?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적정 퍼가 되는 겁니다. 낮기 때문에 무조건 저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간혹 애널리스트들 보면 이런 어떤 펀더멘탈 지표를 비교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뭐 20% 낮으니까 저평가. 이런 어떤 그 적용으로 그냥 무작정 물리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방법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 비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우선 업종 평균과 보통 그 동일 업종 평균과 비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이때 어떤 동일한 군의 업종군 내에 그 비교 대상 군이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5개 이상은 되어야지 그죠? 이게 평균으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특정 업체에 속해 있는 어떤 업종군에 비교할 만한 어떤 비교 대상군이 특정 업체 포함해가지고 한 2~3개밖에 없다. 그거는 평균의 의미가 없죠. 2~3개밖에 없는데 그걸 평균을 해가지고 그 해당 업체가 밸류에이션 대상 업체가 평균 대비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5개도 작아요. 이 최소한 5개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내 업체 몇 개, 그다음 주요 뭐 중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글로벌 업체들도 한 몇 개 해가지고 사실상 좀 한 10개 이상 정도 돼야지 뭔가 평균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업종 평균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 이제 만약에 한국 업체 내에서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종목수가 많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다 미국이다 해가지고 글로벌 피어 업체들과 다 합쳐서 뭐 한 5개 이상, 많게는 한 10개 이상 정도의 어떤 업종군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옳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업체가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 좋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꽤 크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평가를 하고 세일즈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하필 그 종목의 어떤 업종군이 조금 이게 유사군이 없다든가 그죠? 좀 애매해서 이게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상대평가의 어떤 그 대상군을 캐치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업종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업종군에 하면 약간 상위 개념이거나 상위 업종이거나 또는 약간 유사 업종을 이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예전에 우리 보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S1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 보안 업체잖아요. 실적도 좋고 삼성그룹 계열사로서 시가총액도 꽤 되는데 이게 보안은 보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업종군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어떤 보안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유사군이 없다 보니까 근데 큰 그림에서 보안 업체도 해가지고 상대평가로서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가 좀 활용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종군과 같은 업종 내에서 뭐 국내 업체든 또는 글로벌 업체든 이 업체와 비교하는 게 있고요. 나 자신의 과거의 흐름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른바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밴드입니다. 밴드. 이게 손익가치 밸류에이션으로서 퍼 밴드가 됐던 자산가치 밸류에이션으로서 PBR 밴드가 됐던 밴드. 자, 밴드에 따른 어떤 과거의 나 자신의 역사적 흐름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상장해서 주가 흐름을 보여준 지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최근 상장한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상장한 지 한 열흘밖에 안 된다. 그럼 밴드가 의미가 없죠.
최소한 2년 이상 정도 돼가지고 어떤 펀더멘털의 상황, 이 회사가 지금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이 회사의 실적 에너지가 사이클을 그리다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국면에 있는지 막 고전하고 주가도 애를 먹다가 대신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에 있는지 그 중간쯤에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디 실적 흐름도 왔다 갔다 하고 주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주가와 실적 흐름의 매칭 간에 해당되는 퍼가 한참 잘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5배 정도 받다가 한참 안 좋을 때는 또 한 예를 들어서 한 10배 정도를 받다가 근데 평균적으로는 요사이 한 15배 정도. 근데 밴드가 상단 한 2개, 가운데 하단 한 2개, 보통 우리가 5개의 어떤 밴드 레인지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우리 퍼 밴드를. 그래서 최고 잘 나갈 때와 가장 고전할 때, 중간일 때 퍼 밴드가 막 한 2년 이상 상장 업체들 움직이는데 그때 상황이 이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펀더멘털 상황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하게 움직일 때 퍼 동향이 어땠느냐. 이게 이제 그 흐름의 어떤 밴드 역사적 흐름, 나 자신의 과거의 내 펀더멘털 동향과 실적 동향에 따른 주가 밸류에이션의 퍼의 동향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칭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 하는데 최근에 계속 바닥에서 고전했기 때문에 퍼는 지금 역사적 어떤 밴드의 가장 저점이 10배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펀더멘털 동향은 싹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10배이지만 과거 우리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가 쭉 올라오면서 결국 한 15배 정도를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15배를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거의 나 자신의 역사적 흐름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적정 퍼, 적정 밸류에이션 값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 애널리스트들 중에 조그마한 우리 온라인 자료라든지 간단한 자료를 쓸 때는 뭐 자료에 퍼밴드까지 붙이지 않는데 보통 종목 인덱스라든지 인덱스를 자료를 보통 쓰면은 뭐 애널리스트 중에서 뒤에 뭐 퍼밴드라든지 또는 PBR 밴드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붙이는데 이 PBR 밴드와 퍼밴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내가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 방법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중에 밴드 방식의 밸류에이션에서 이 밴드가 내가 밸류에이션하고 있는 이 목표 주가 값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텍스트를 동원해 좀 설명을 하든가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보통 인덱스 쓸 때 밸류에이션 코너에서 누구나 다 밴드 하나씩은 붙이더라. 아무 의미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그저 밴드만 붙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알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대평가 지표를 설명할게요. 퍼는 주가 나누기 EPS이고요. 그 다음에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특정 회계연도 순이익을 퍼는 주가 나누기 EPS 그리고 EPS는 earning per share죠. 이거는 특정 회계연도 이익, 순이익에 보통 가중평균 주식수로 나누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렇게 일일이 그 주가 주식수 변화에 따른 가중평균 주식 계산하지 않고 기말 주식수로 많이 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BR은 주가에서 BPS를 나눈 거고요. BPS는 이거는 특정 회계 연도가 아니라 특정 회계 연말에, 특정 회계 말에 순자산 나누기 기말 주식수죠. 스탁 개념입니다. 요거는 플로우 개념이고요. 그리고 순자산은 원래 순자산은 자본총계에서 뭐 이연자산을 빼고 이연부채를 더하라는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순자산은 자본총계, 순자본으로 보통 준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본총계.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상대평가 지표 지금 PER, EPS, PBR, BPS, 순자산 등을 설명드렸고, 자 EV 에비타라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EV 에비타 말 그대로 EV 나누기 에비타잖아요. 그럼 EV는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펀 밸류에서 FV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예요. 자, 순부채는 순현금에서 순부채는 죄송합니다. 이자 지급성 부채에서 순현금을 뺀 거죠. 자,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회사 지분 100%를 사는데 총 필요한 돈 그것이 곧 그 회사의 가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이 시장에 상장이 되는 회사의 지분을 100% 사겠다면 얼마의 돈이 소요되느냐. 일단은 시가총액만큼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런데 이 회사가 이자 지급성 부채,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남들한테 갚아야 되는 이자 지급성 부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그 내가 결국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이자 지급성 부채만큼은. 대신에 또 이 회사가 나름 현금을 들고 있단 말이죠. 인수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니까 그 돈만큼 없어도 되는 거니까 현금은 순현금은 순현금하고 이자 지급성 부채에서 현금을 빼면 이게 이제 이자 지급성 부채에서 현금을 뺀 게 이제 순부채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요게 EV입니다. EV 회사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밸류에이션에서는 항상 주가 개념이 들어가는데 EV 이 자체에는 주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왜? 이 시가총액 자체가 뭡니까?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요. 그 다음 EBITDA, EBITDA는 EBIT 더하기 요 DA, 이거는 그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유무형 자산 상각비죠. 자, EBIT은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영업이익이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더해가면서 계산하는 거, 세전액에 출발해서 빼가면서 계산하는 거, 영업외에서 포함되는 거, 포함 안 되는 등등 좀 복잡하지만 보통 이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EBIT은 웬만한 업종은 그냥 영업이익으로 준용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결국 영업이익에서 유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한 것이 EBITDA 인 것입니다. 그래서 EBITDA는 그 회사의 본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무형자산 상각비와 같이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을 사실 원래 영업이익이 그 비용에서 이 유무형자산 상각비도 빼서 계산된 거잖아. 이 더해준다는 말은 이 영향을 제외한다는 거거든. 요게 어쨌든 회사의 본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회사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회사의 가치가 회사의 본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영업이익 대비 몇 배로 평가되느냐를 평가한 것이 EV/EBITDA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영업 외 손익이 좀 단아한 업체들은 사실상 간단하게 퍼 밸류에이션을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EV/EBITDA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보조 지표 정도로 쓰고 있지 이걸 가지고 본 밸류에이션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상대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코너에서는 절대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